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모든 산업에 숨통을 쥐었을 때 무릎 꿇은 나라는 일본도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이 웃고 있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단 한 줄 서명으로 미국 경제는 흔들렸고 한국은 거대한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15년 전부터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희토류를 잃은 세상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은 자본의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막 도착했을 때 긴급 브리핑 소집 알림이 떴습니다. 무슨 일이지? 테러라도 난 건가?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2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브리핑 장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희토류 수입량 중 9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선배가 속삭였습니다. 밀러 희토류가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 그때 한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요타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입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딱 맞춰 들어오던 물량이 끊긴 겁니다. 그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희토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희토류는 총 17개의 원소를 말합니다. 원자 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15개 원소. 거기에 21번 스칸과 309번 이트륨을 더한 것이죠. 이름은 희귀한 흑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지각에 꽤 많이 분포돼 있죠. 문제는 채굴과 정제입니다. 피토류는 여러 원소가 뒤섞여 흙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화면을 선명하게 만드는 형광체가 희토류죠. 전기차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너디움이라는 희토류로 만든 강력한 자석이 없으면 전기차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폭력 발전 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광섬유, 케이블 첨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첨단 산업에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국방 쪽 담당자들이었습니다. F-35 전투기 한 대당 얼마나 필요합니까? 400kg입니다. 이지스 함은요, 한 척당 2,400kg입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한테도 같은 짓을 한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연간 27만 톤, 전 세계 생산량의 1%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전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담당했죠. 그런데 1990년대 중국이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미국 광산들은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도 점점 엄격해졌죠. 2002년 마운틴 패스 광산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중국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도 히토류를 웁니다. 연간 4조 원, 전 세계 2위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니토류를 어디로 보낼까요? 중국입니다. 정제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한 다음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더 수입합니다. 그 수입량의 70%가 중국산이죠.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센카쿠 사태 이후 일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기술 개발, 재활용, 기술 새로운 공급처 확보 15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30%포인트를 줄이는데 15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60%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도 같은 카드를 쓴다면 전투기를 만들 수 없고 군함을 만들 수 없고 미사일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이 중국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히토류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국방물 자조달국 부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하라. 10년 동안 이 일만 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히토류 매장지를 조사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체 기술 개발에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생산 비중이 91%로 올라갔습니다. 정제 기술도 점점 더 발전했죠. 그리고 2025년 10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강경 관세를 때렸습니다. 중국은 즉각 방역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뉴욕 증시에서 하루 만에 2,0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는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15년 전 일본이 무릎 꿇었듯이 미국도 무릎을 꿇은 겁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마운틴 패스 광산을 다시 열 거야. 2002년에 폐쇄된 그 광산 말입니까? 그래, 잔니가 총괄래. 하지만 장관님 16년이나 방치된 시설인데 대안이 없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해. 할 수 있겠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10년간 준비해온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예산은 걱정 말게 국가 안보 사이야. 다음 주 저는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사막 지대입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이 있는 곳이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였으니까요. 멀리 광산 시설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골 구조물들, 깨진 유리창들, 잡초가 뒤덮은 건물들. 16년의 세월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광산 현장 책임자 톰슨이 저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자네요, 박사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저를 시설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채굴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제 시설은 부식돼 있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완전히 교체가 필요했죠.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년입니다. 예산은 5억 달러 정도. 5억이요? 내 시설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정제 공정이 문제입니다. 왜죠? 톰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16년 전에 일하던 기술자들이 다 은퇴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은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죠. 사실상 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작합시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승인했고 추가로 2억 달러를 더 배정했습니다. 여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씩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사막의 극한 기후도 문제였습니다. 여름엔 섭씨 45도를 넘고 겨울엔 영하로 떨어졌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톰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중국 기술자를 몇 명 고용하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립니까? 정제 공정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중국엔 수십 년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이 많거든요. 안 됩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럼 최소 5년은 더 걸립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 힘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시간을 들여 쌓아온 기술력의 벽이었습니다. 매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진척도는 더뎠지만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시험 가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채굴된 광석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정제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분쇄기가 돌아가고 화학 처리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12시간 후 첫 샘플이 나왔습니다. 톰슨이 그 샘플을 제 손에 올려줬습니다. 흰색 가루였습니다. 정제된 히토류 화합물이었죠. 성공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16년 만에 미국 땅에서 생산된 정제 히토류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분석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절망했습니다. 순도 87%입니다. 중국 제품은요, 99.9%입니다. 12%의 차이. 작아 보이지만 첨단 산업에서는 치명적인 차이였습니다. 순도가 낮으면 제품 성능이 떨어집니다. 전기차 모터의 효율이 낮아지고 전투기 레이더의 정밀도가 떨어지죠. 개선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5년은 또 5년 그 사이에 중국은 얼마나 더 앞서갈까요? 우리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순도를 9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국방부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톰슨과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만났습니다. 박사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야 없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니까요. 2024년 저는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히토류 공급망 안보 분야 선임 연구원이었죠. 2025년 7월 드디어 트럼프 정부가 마운틴 패스 광산 운영사 지분 15%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2배 가격으로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죠.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히토류 독립 달성, 중국 의존 탈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 생산량이 연간 1,000톤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중국은 27만 톤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연 37%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5일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고 트럼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10년간 노력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제목, 히토류 대안에 관한 협력 제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겠지. 하지만 예의상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죠. 지난 10년간 수없이 많은 혁신적 대안을 봤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공항에서 김태준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같은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김 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매우 진지했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마운틴 패스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논문으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실패작입니다. 아닙니다. 5년 만에 그 정도 성과를 낸 건 대단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50년이 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길이요. 네, 히토류가 아닌 다른 광물로요. 차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였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죠. 김 박사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광물학 책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한국 지질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바남이라는 광물을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원자번호 3번. 철강 산업에 쓰이는 합금 소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나륨의 용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륨, 레독스 흐름 전지입니다. 화면에는 대형 배터리 시스템 사진이 보였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군요. 네리튬이온 전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바나륨 전지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합니다. 리튬이온 전지보다 수명도 길고 화재 위험도 적죠.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 기술입니다. 하지만 바나륨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중국입니다. 그럼 히토류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연구했습니다. 한국 내 바나 매장량을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지점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총 12개 지역에서 바나륨 함유 광석을 발견했습니다. 매장량은요. 확인된 것만 6만에서 7만 톤입니다. 나쁘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매장량보다 중요한 건 품위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품위요. 내 광석 안에 바나륨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비율입니다. 그가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 바나륨 광석 평균이 0.23%.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내 3년간 7개 지역에서 150개 이상의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2배라는 얘기입니까? 네. 정확히는 1.7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김 박사님, 이게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품위가 2배 높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채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제 공정도 훨씬 효율적이죠. 환경 오염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2019년 봄입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시 측정하고 또 측정했습니다. 소번 10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왜 이제야 공개하십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필요했죠. 기술이요? 내 바나륨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 말입니다. 김 박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석회석 자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석회석 정제 기술이 매우 발달돼 있습니다. 100년 넘는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그게 바나륨과 무슨 상관입니까? 바나륨 추출 공정의 핵심이 화학적 분리입니다. 석회석 정제 기술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량이 있고 품위가 높고 기술력도 있다. 채굴은 언제 시작합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김 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원도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파일럿 프로젝트의 약 500억 원 본격 생산시설엔 2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파일럿의 이제 4천만 달러 본격 생산에 1억 6천만 달러 마운틴 패스에 들어간 7억 달러의 1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김 박사님, 제가 미국 정부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건 미국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현장입니다. 직접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양의 한 상골짜기였습니다. 여기입니까? 네, 철광석 광산입니다. 철광석 광산이라 바나륨이 철광석과 함께 나옵니까? 정확합니다. 티타늄 철광석 안에 바나륨이 함유도에 있습니다. 광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48m 높이의 거대한 수직 구조물이 보였죠. 저게 뭡니까? 수직갱입니다. 지하 옥nem벨레이트 미디엄에서 광석을 끌어올리는 시설입니다. 규모가 상당하군요. 570억 원을 투자해 5년간 만들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시설입니다. 우리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475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광활한 갱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채굴이 이루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작업등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광부들이 일하고 있었죠. 하루에 몇 톤이나 캡니까? 철광석 기준으로 약 800톤입니다. 바나륨은요, 철광석 안에 약 0.5% 함유돼 있습니다. 하루 4톤 정도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하루 4톤이면 연간 7스바 460톤. 마운틴 패스의 히토류 생산량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건 철광석 광산 아닙니까? 바나륨은 부산물인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나륨만 집중적으로 채굴한다면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간 5조 10톤 이상 가능합니다. 중국 생산량의 약 2% 작아 보이지만 마운틴 패스의 5배입니다. 갱도를 걸으면서 저는 광석들을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바위들 철성분 때문에 묵직했죠. 이 안에 바나륨이 들어 있습니까? 내 육관으로는 안 보이지만 분석하면 확인됩니다.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발파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멀리서 암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에 몇 번 합니까? 8번에서 12번 정도입니다. 10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네, 일제 강점기 때부터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제가 이 땅의 자원을 수탈하려고 시작한 광산, 그 광산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자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하필 저한테 연락하셨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2010년 센카코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무릎 꿇리는 걸 보면서요. 그래서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한국도 언젠가 당할 수 있다고, 우리도 자원을 찾아야 한다고.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일만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광석을 채취하고 분석했죠. 쉽지 않으셨겠습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엔 자원이 없다고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찾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했습니다. 저요, 내 마운틴 패스 프로젝트를 이끈. 실패했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사님은 불가능에 도전한 분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분입니다. 15년 전 워싱턴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품위 0.6%, 중국의 2배, 그리고 100년의 채굴 기술. 이건 진짜 가능할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국방부와 에너지부에 제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전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충청도의 석회석 광산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 꼭 보셔야 합니다. 석회석이요. 네, 한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광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반아륨 자원의 전략적 가치,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한 새로운 대안. 2025년 2월,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 2명이 함께였죠. 밀러 박사, 정말 볼만한 겁니까? 직접 보시면 압니다. 김 박사가 우리를 충청북도 제천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석회석 광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석회석이요? 그건 흔한 광물 아닙니까? 에너지부의 톰 존슨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석회석이 가진 의미는 다릅니다. 차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석회석 광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군요. 내년 이상 채굴 가능한 매장량입니다. 우리는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양의 철광석 광산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갱도 벽면이 하얗게 빛났죠. 석회암층입니다. 약 5억 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5억 년이요. 내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지층입니다. 우리는 막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선 발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 후 발파가 시작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암석이 무너졌습니다. 연기가 가시자 하얀 석회석 덩어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갱도는 98% 이상입니다. 98%요. 내 고품이 석회석입니다. 톰이 석회석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석회석은 3,000가지 이상의 용도로 쓰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철강, 제조, 시멘트, 제지, 유리, 도자기, 의약품, 식품,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히토류나 바나륨만큼 전략적입니까? 그 자체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석회석 정제 기술이 바나륨 추출의 핵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나륨을 철광석에서 분리하려면 화학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석회를 이용한 침전 분리 공정이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석회석 정제 기술이 100년 넘게 축적돼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나륨에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기반 기술이 이미 있다는 거군요. 광산을 나와 우리는 연결된 가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소성로 분쇄기 선별기. 여기서 석회석을 생석회로 만듭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석회석을 구우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산화칼슘만 남습니다. 소성로 앞에 섰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생석회는 철강 제조에 필수입니다. 철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씁니다. 그럼 바나륨 정제에도 쓸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김 박사가 다음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합성 탄산 칼슘 생산 라인입니다. 거대한 반응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생석회에 물을 섞어 소화시킨 다음 이산화탄소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고순도 탄산 칼슘이 합성됩니다. 순도는요, 90.5% 이상입니다. 90.5%요. 5%요. 내 입자 크기도 나노 단위로 조절 가능합니다. 이 기술이면 바나륨도 90% 이상 순도로 정제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실험실 단계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석 회석신소재 연구소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나륨 추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비커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란색 액체였습니다. 바나륨 용액입니다. 티타늄 철광석을 화학 처리해서 추출했습니다. 순도는요, 현재 96%입니다. 한 단계 더 정제하면 99%까지 가능합니다. 제 옆에 에너지부 관계자가 속삭였습니다. 밀러 박사, 이거 진짜입니까? 직접 보시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다음 공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액을 다른 반응조에 부었습니다. 석회 용액을 첨가하자 노란색 침전물이 생겼습니다. 바나륨 침전입니다. 이걸 여하고 건조하면 오산화 바나륨입니다. 순도 99.2%. 톰이 그 가루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나륨 전지의 원료입니까? 네. 이걸 전해액으로 만들면 레독스 흐름 전지에 쓸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옆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파일럿 규모의 바나륨 전지입니다. 커다란 탱크들이 보였습니다. 용량은 100kg입니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작동합니까? 물론입니다. 보여드리죠. 연구원이 시스템을 켰습니다.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용액과 노란색 용액이 순환했죠. 충전 중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오는 전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표시됐습니다. 효율 85% 예상 수명 2만 사이클 이상의 리튬 이온 전지는요, 톰이 물었습니다. 효율은 비슷하지만 수명이 3천만 사이클 정도입니다. 바나륨이 7바의 이상 깁니다. 화재 위험은요, 거의 없습니다. 수용액 기반이라 불이 날 수 없습니다. 톰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워싱턴에 보고해야겠습니다. 김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김 박사가 쓴 지였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히토류처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바나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안 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당이 성과에 집중합니다. 그럼 미국이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정말입니까? 저희도 바나륨이 필요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요. 하지만 이건 한국의 자원입니다. 공동 개발하면 됩니다. 미국이 투자하고 기술 협력하고 생산량을 나눕니다.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공식 제안하겠습니다. 그날 밤에서 톰이 제게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동의합니다. 마운틴 패스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도 1분이고 품위는 2배고 기술력도 이미 있습니다. 워싱턴 돌아가면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땅은 작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15년간 광물을 찾아다닌 김 박사 같은 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죠.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요?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방심했고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니까 청와대 근처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 전시관이었습니다. 여기는 지질 박물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의 광물 역사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삼척 탕황 석포 재련소, 장황 재련소,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의 광업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한때 광물 수출국이었습니다. 1960년대엔 텅스텐 몰립을 많이 수출했죠. 지금은요, 거의 수입합니다. 광산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죠? 재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싼값에 팔았으니까요. 전시관 끝에 미래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바나륨 석회석 그리고 철광석,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벽면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 박사님, 성공하실 겁니다. 박사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톰이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10년 후 한국이 바나륨 생산 12건에 들 것 같습니까?
10위가 아니라 5위 안에 들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눈빛을요. 중국이 히토류로 세계를 지배한다면 한국은 반화요로 반격할 것이다. 저는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12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국방부 조달국장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밀러 박사, 한국에서 뭘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로버트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한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반화 매장량 6만에서 7만 톤 품이 0.4에서 0.6%, 중국은요, 품이 0.2에서 0.3%입니다. 한국이 2배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3년간 150개 샘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석회석 정제 기술이 100년 넘게 축적돼 있습니다. 그게 바나륨과 무슨 상관입니까? 바나륨 추출의 핵심이 석회를 이용한 화학적 분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99수증조 5% 순도의 탄산칼슘을 생산합니다. 국방부 조달국장 마크 윌슨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운틴 패스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10년간 매달렸던 프로젝트를 스스로 평가절하 하는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마운틴 패스는 연간 최대 7,000건 톤을 생산합니다. 순도는 92%입니다. 한국은요, 파일럿 단계에서 연간 5,000건 톤 가능합니다. 순도는 99%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배 차이입니까? 네, 그것도 1분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핸더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밀러 박사,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왜 진작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자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회입니다.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투자 제안을 하십시오. 공동개발 형태로요.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파일럿 프로젝트에 5천만 달러 본격 생산 시설에 2억 달러. 저는 계산했습니다. 마운틴 패스에 들어간 7억 달러의 1분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공식 제안서를 작성하십시오. 다음 주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톰 존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박사, 잠깐만요. 무슨 일입니까? 의회 청문회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문회요. 네, 이 규모 투자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위원회가 당신을 부를 겁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의회 청문회는 언제나 정치적 싸움터였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권은 더욱 그랬죠. 언제입니까? 다음 달 초입니다. 준비 잘하십시오. 국회의사당 청문회장.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위원들이 반원형으로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예산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톰슨 상원의원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밀러 박사 한국 바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발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의 바나륨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바나륨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 릭 페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왜 한국에 투자해야 합니까? 미국 내에서 개발하면 안 됩니까?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물론 미국 내 개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운틴 패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7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운틴 패스는 히토류 프로젝트입니다. 바나륨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중국이 50년간 쌓은 기술력을 5년 만에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한국은 석회석 정제 기술이 100년 넘게 축적돼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바나륨 추출에 직접 응용됩니다. 박사님,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생산량의 50%를 공급받습니다. 연간 약 2도 500톤입니다. 그게 충분합니까? 미국의 현재 바나륨 수요는 연간 약 5억 톤입니다. 절반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다른 공급처를 다 변화해야 합니다. 호주, 캐나다 등과도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톰슨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밀러 박사, 중국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반발할 겁니다. 그들은 바나륨 시장도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발입니까? 히토류 수출을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겁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바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중국이 바나륨까지 장악합니다. 피토류에 이어 또 하나의 전략 자원을 독점하는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10월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저는 위원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바나에우로도요. 박사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입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10년간 저는 마운틴 패스에 매달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성공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투표는 다음 주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사님, 증언 훌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52표, 반대 48표, 아슬아슬한 통과였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밀러 박사 승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제 한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서울산업통상자원부. 저는 김태준 박사와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미국 정부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통상요섭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입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지난주 중국 상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반화 개발 계획에 대해 문의하더군요. 벌써 알고 있습니까? 중국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한중 경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사님,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육국입니다.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압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압니다. 김 박사 하지만 정부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2010년 일본을 기억하십니까? 센카쿠 사태 말입니까? 네. 중국은 일본에게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요. 일본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15년간 필사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0%를 의존합니다. 맞습니다. 대안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5년 걸려도 40%밖에 못 줄였습니다. 한국도 언젠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김 박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압박 때문입니까? 네. 한국 정부로선 어려운 선택이죠.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는데 그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태준입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지질조사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요. 내 바나륨 공동 연구를 제안한다고요. 저는 뜻을 이해했습니다. 회유책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할 겁니다. 15년을 중국 눈치 안 보고 연구했는데 이제 와서 손잡을 순 없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단호함이 보였습니다. 김 박사님, 압박이 더 심해질 겁니다. 안 믿어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황고시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반화둠 개발 지역 안정을 해친다. 노골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심사 절차 강화.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모두 히토류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재계에서 정부의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반등 프로젝트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다시 산업부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차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중국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관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약 한국이 이번에도 중국 눈치를 본다면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차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때는 눈치 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종속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절충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단계적으로 진행하십시오.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만 시작하고 본격 생산은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차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중국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파일럿이 성공하면 국내 여론도 바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파일럿 프로젝트는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중국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일럿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압박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핸더슨 차관이었습니다. 밀러 뉴스. 봤나? 네, 방금 봤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예상했던 대로야. 한국 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해. 무엇입니까? 한국 기업들의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도록 도와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거야. 시간이 걸릴 텐데요. 알아. 하지만 시작해야 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물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바나륨 공동개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규모는 축소됐지만 시작은 하는 겁니다.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밀러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15년을 준비한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성공시켜야 합니다. 성공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5개월 후 일어날 일을요. 2025년 10월 15일. 그날 중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무릎 꿇릴 줄은, 그리고 그날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줄은 2025년 10월 14일 워싱턴 DC 제 사무실 오후 3시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바나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월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 광산의 파일럿 시설이 거의 완성 단계였죠. 순도 97% 좋아, 예상보다 빠르네. 그때 동료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밀러 박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방금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 보호를 위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피토류 17개 원소 전체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즉시 시행합니다. 시작됐군. 그날 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증시가 먼저 폭락했습니다.
도요타 손이 파나소닉 하루 만에 15%씩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뒤따라 10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나스닥이 8% 급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주요 기술주들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핸더슨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백악관 긴급회의야. 지금 당장 와. 30분 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장관,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 국가안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익 2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계 반응은요, 패닉 상태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보잉, 로키드 마틴 모두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F-35 미국 프로그램이 위험합니다. 피토류 재고가 3개월 분밖에 없습니다. 대안은요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중국과 협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협상이요? 내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건으로 히토류 수출 재개를 요청하실 겁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굴복입니다. 밀러 박사,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안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요 내 반아륨 프로젝트를 전면 가속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아륨은 히토류가 아닙니다. 안 믿다. 하지만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됩니다. 중국에게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핸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밀러 박사 말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가 답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위기는요,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 개발도 서둘러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김태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은 새벽 3시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저 밀러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아니에요. 무슨 일입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충격이네요. 김 박사님, 기회입니다. 예, 파일럿이 아니라 본격 생산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김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 정부가 동의할까요? 중국 압박이 더 심해질 텐데. 이번엔 다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정부에 연락하겠습니다. 다음 날 10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건설적 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무역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유화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급 망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박사가 전화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재계도 이제 중국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성, LG, SK 모두 공급망 다변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요, 반화 프로젝트를 전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생산시설 건설을 승인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내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10월 23일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에너지부 차관과 국방부 조달국장도 함께였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 대회, 의실 한미 바나륨 전략 파트너십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연간 생산 목표 5천 톤, 미국 50% 공급 보장 공동 기술 개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김 박사와 저는 양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광산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개월 전만 해도 한산했던 현장이 건설 중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파일럿 시설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본격 생산 시설은요, 저기 보이십니까? 그가 가리킨 곳에 거대한 건물 골조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륨 정제 공장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빠르군요. 한국의 건설 속도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파일럿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반응조들, 정밀한 제어 시스템들. 가동 테스트는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결과가 궁금하네요. 박사님도 참석하셔야죠. 다음 주 목요일 11월 2일입니다. 저는 다시 양에 있었습니다. 파일럿 시설 앞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 연구진들, 그리고 미국 대표단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티타늄 철광석 슬러리가 첫 번째 반응조로 들어갔습니다. 화학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침전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노란빛의 바나듐 화합물이었습니다. 샘플을 채취합니다.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시료를 채취해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연구원이 돌아왔습니다. 순도 98.7%입니다. 그 한마디에 실험실이 술렁였습니다. 해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김 박사님, 15년의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양의 한 식당에서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 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센카쿠 사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원 독립을 이루겠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자원이 없다고,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밀러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미국도 실패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분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박사님께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원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의 의지 속에 있습니다. 건배. 모두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15년 전 센카쿠 사태, 10년 전 마운틴 패스 프로젝트의 시작, 5년 전 마운틴 패스의 좌절,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핸더슨 차관이었습니다. 밀러, 성공했다고 들었어. 네, 순도 98.7%입니다. 축하하네. 언제 본격 생산을 시작할 건가? 내년 여름입니다. 2026년 7월이 목표입니다. 좋아. 의회에 보고하겠네.
이번엔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10월 15일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모두 깨달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히토류의 9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이 없다고 불리던 나라.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나라. 15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이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